자, 오늘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 하나는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이 중국 전인대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인대가 막을 내렸거든요. 양회라 그래서 양회가 막을 내렸는데 찬성 2878표, 반대 1표. 이 반대 용자는 누구냐? 1표. 잘못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까. 이게 통과되는 거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상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사망했어요. 사실상 홍콩이 끝났죠.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홍콩의 죽음과 같은 날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허브 물론 이런 건 이미 날아갔고 정치적 자유가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홍콩에 대한 이미지가 한 번에 다 없어지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중국 도시하고 똑같아지는 순간이 불과 며칠 전에 지나갔어요. 초안 볼 필요도 없죠. 우리는 보안법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위하면 잡아가고 뭐 참정권 제한하고 뭐 하면은 뭐에 걸고 뭐 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용을 볼 필요도 없고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시위를 하든지 국가 권력에 덤비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잡혀가겠죠. 이게 신문 기사로 보면은 앞으로 홍콩에서 시위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할 말을 못한다는 거죠. 못하게 되고 화염병 던지면은 30년의 징역형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던 홍콩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원래 예전에는 이거였잖아요. 영국이 홍콩에 1900 몇 년입니까? 97년인가? 그 넘기면서 홍콩을 중국에 주면서 그때 취했던 어떤 정책이 일국 양제였어요. 1국인데 제도를 따로 간다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따로 간다는 건데 시진핑 아저씨는 1국을 중요시하고 홍콩은 양제를 유지해달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결정으로 양제가 사실상 없어지고 1국으로 통합이 되는 양제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열내고 있죠. 보안법은 홍콩 시민이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 뭐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 상황에서 특별지위를 뭐 박탈하는 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홍콩이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를 받을 거다. 당연히 홍콩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대탈출입니다. 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일국이지만은 양제 내에서 살다가 이제 공산주의 아래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대탈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탈출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홍콩이 되게 작은 도시 같아 보이지만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700만이에요. 아니 70만만 돼도 이해를 하겠어. 70만만 돼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옆 나라를 가던 뭐 대만으로 가던 영국으로 가던 뭐 어디로 가던 탈출이 될 것 같은데 700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옆나라 대만에서는 우리가 받아주겠다. 홍콩 망명자들 난민을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난민도 몇십만 명이면은 뭐 그래. 뭐 10만 명, 20만 명이면은 뭐 그래도 다 재산도 있고 다 어떻게 직급도 있고 한 사람들이니까 받아주겠는데 700만일 경우에는 이거 상황이 다르죠. 대만에 7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을까도 생각이 되고 물론 영국은 홍콩인한테 지금 시민권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명이라 나왔지만은 실제로 갖고 있는 인원들이 뭐 비에노라 그러는데 영국의 해외 시민 여권이라고 홍콩인들이 갖고 있는 여권들이 있는데 이 양쪽으로 다 통용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거라 비싸기 때문에 갱신을 안 해서 지금 여권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여권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주겠다. 시민권을 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천하의 나쁘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빼간 말하고 비슷하니까 중국은 당연히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인데 참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홍콩 하면 느꼈던 이 감정이 이제는 끝난 거죠.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여기까지. 이랬던 우리의 감성을 울리던 홍콩이 있었는데 홍콩에 가면은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말 홍콩만의 묘한 정서가 있었어요.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유럽 같기도 하고 건물들이 중국 같기도 하고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중국 공산주의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그 묘한 감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아까 저 중경삼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홍콩에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시대가 97년에 시작해서 23년간 이어졌는데 이제 사실상 저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참 홍콩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트럼프 아저씨는 당연히 지금 강력 대응하겠다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겠다 그러고 시진핑 아저씨는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으니까 전면적인 강화를 하라라고 중국군과 무장경찰 부대한테 이미 명령을 뭐 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전쟁까지 되진 않겠지만은 뭔가 강력하게 양쪽에서도 전혀 양보할 기세가 안 보이죠. 게다가 북한은 뭐 당연하겠지만 그냥 조용히 있지 또 그 와중에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것이라서 중국 편을 들었다.
뭐 알 것 같아요. 뭐 그렇겠지. 설마 뭐 미국 편을 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저 나라가. 뭐 그래 그렇다고 치는데 옆에 있던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얼핏 생각하면 이 나라가 요렇게 돼 있는데 바다를 요렇게 휘쳐 발려서 여기가 중국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산당이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지지한다 그러고, 이 아저씨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뭐 이해는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성룡 아저씨는 항상 중국을 지지하니까 홍콩보안법에 어쩔 수 없었겠지라고 이해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중국이 사실은 홍콩을 죽이겠다는 선언하고 굉장히 똑같은데, 중국의 전략은 당연히 홍콩 앞에 있는 선전이죠. 선전을 홍콩 대신에 제2의 홍콩으로 키우겠다. 이건 뭐 지난번에 영상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홍콩 경제에 태풍이 온다는 말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제는 경제의 태풍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하나의 도시로 전락을 하면서 지금까지 홍콩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선전을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홍콩이 여기면은 선전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광저우고 홍콩에 몰렸던 어떤 금융 허브의 기능을 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 홍콩의 금융 허브의 기능이 몰렸던 게 어떤 중화권 경제력이 대단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어떤 입구의 통로에 입장을 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홍콩의 지위였지, 여기다가 중국이 뭔가 몰빵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홍콩 같은 그런 허브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고 영국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50년간 일국 양제 유지를 1997년에 홍콩을 반환하면서 유지 협약을 맺었는데 이거 깨버린 거죠. 사실상 반환 협정을 왜 깨냐라고 중국에 항의를 했더니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홍콩 반환 협정은 그냥 역사일 뿐이다. 나 예전에 집 한 거 계약한 것도 역사다, 역사. 돌려주세요. 내가 집값이 이렇게 여기서 팔았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 야 이거 역사인데 뭐 돌려주면 안 될까? 뭐 하여튼 뭐 그렇지만 이제 역사일 뿐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내 집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지만,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안 알려진 상황이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다 중에 트럼프 형은 WHO를 탈퇴했어요. 이게 사실상 탈퇴한다고 협박을 하고 돈을 적게 준다고 협박을 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5월 30일 날 기준으로 WHO를 탈퇴했어. 이제 미국이 안 들어가 있어요. WHO의 가장 큰 돈줄이 미국이고 중국이 10배 정도 줬거든. 이제 돈줄이 날라갔어요. 와, 이거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탈퇴한다고 협박하고 넘어갈 줄 알고 WHO한테 얘네가 몇 월 며칠까지, 5월 말까지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있지 않는 새로운 계획을 내라. 안 내면 탈퇴하겠다는데 안 내니까 탈퇴했어요. 여기 나있죠. We are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HO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왜냐면 너희들은 중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형이 얘기하는 건데, 또 아래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거의 이 정도까지도 말을 하는데, 중국은 너희들은 지금 10만 명의 미국인들을 사실상 죽음으로 이끈 글로벌 팬데믹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화이트하우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한 바이러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와, 우한 바이러스를 세계로 스프레드 올 오버 더 월드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전환한 거를 백악관의 공식 트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한 게, 진짜 빠꾸 없는 형이에요. 우한 바이러스를 은폐해서 10만 명 희생했다. 오늘부로 WHO와의 관계를 끊는다. 전 세계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를 요청하는 거는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 게다가 이것만 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홍콩을 그러면서 우리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어떤 걸 한다? 중국군 연계라고 쓰지만은 뭐가 연계인지 모르죠.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들을 추방할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연구원이 최소 3,000명인데요. 이거 추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를 갖고 미국의 입군을 차단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대학교에 와 있는 사람들도 그 학과 그런 게 인공지능이나 민감 첨단 기술 관련이라면 추방하겠다는. 지금 대학교 3학년쯤 돼서 들어와 있는 애들은 1년 남았는데 추방하면은 하여튼 이게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아저씨 얘기하는 거 봐선 뭐든지 실제로 될 것 같아. 게다가 WHO 탈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WTO 탈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빠꾸 없는 형이야. WTO는 WHO보다 하나 더 나갔죠. WHO는 건강이고 그냥 보건이고,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국제 무역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느낌상 거의 UN을 탈퇴하겠다라는 느낌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큰 건데, 그걸 왜 탈퇴하냐 여기를. 중국에게 특혜를 줬다. 왜 중국에 특혜를 줬다 얘기하냐면, WTO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도국과 후진국에 조금 특혜를 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을 개도국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특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탈퇴를 해야 된다. 미국의 패권을 손상하는 거다. WTO가 미국에는 재앙과 같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서 무역 및 경제 혜택을 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거기 때문에 탈퇴를 야 이거 설마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WHO도 할 줄 몰랐어. 근데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의 공장도 다 뺏어가고 우리의 잡도 다 뺏어가고 인더스트리도 다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IP, 지적재산권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을 오염시켰다. 우린 이걸 나오겠다라고 하고 요렇게 트윗을 한마디 해놨어. 와 이게 차이나 이렇게 한마디 날렸습니다. 야 이게 정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딱 날렸어요. 이 형이 참고로 하루에 트윗을 한 10개 정도 해요. 제가 보다가 지치는데 뭐 이상한 거 별거 다 해. 자기 강아지 아픈 것도 트윗할 거야 아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 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가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트윗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윗을 알려주는 비서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트윗 중독자인데 이렇게 한마디를 날렸어요. 차이나라. 참고로 WTO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들 형님들 어렸을 때는 가트라는 게 있었죠. 이게 관세협정이에요. 가트라고 옛날에 들어봤죠. 어렸을 때 제너럴 어그리먼트 관세협정인데 가트가 있다가 사람들이 보호무역을 다 하니까 언젠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합니다. 가트 협정은 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지역명 따라 무슨 라운드가 있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걸 해요. 우루과이에 가서 막 협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탄생해서 요런 거를 지지해요. 차별 없는 무역, 뭐 예측 가능한 무역, 무역 장벽 최소화, 공정한 경쟁, 개발도상국 원조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하니까 차이나가 컸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차이나가 우리의 공장도 뺏어가고 뭐 IP, 지적재산권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나온다는 말은 차별 없는 무역이 아니라 중국하고는 차별 있는 무역. 중국하고는 최소한의 장벽이 아니라 최대한의 장벽. 중국 원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줄 것도 안 주고 뺏어올 건 뺏어오겠다는 거죠. 진짜 WTO를 나올까? 참고로 이 미국이 탈퇴한 게 우리가 WHO라고 하고 WTO만 생각하는데 별거 다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2019년에 유네스코 탈퇴했어요. 이때는 왜 탈퇴했냐면은 자꾸 니들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이스라엘 편을 안 든다 하고 2019년에 유네스코를 탈퇴했어요. 참고로 미국이 유엔하고 국제기구에 당연히 최대의 돈줄이에요. 연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에 13조 원을 지원하는 최대 지원줄인데 이거를 끊겠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만 나왔냐? 2019년 11월 지난 말에는 뭘 나왔냐면은 유명하지만 파리 기후협약, 뭐 이산화탄소 CO2 기후협약 이거 당연히 탈퇴했습니다. 파리에서 체결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들어간 기후협약, 이거 전기차도 대부분 이것 때문에 연관이 되죠. 당연히 탈퇴하고 이것만 탈퇴했냐? 이란하고 예전에 핵 합의한 거 있었거든요.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그거 2019년 6월에 탈퇴했어요. 왜냐? 이란이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러시아가 자꾸 비행기 타고 휘휘휘휘 날아다니니까 러시아하고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2020년 5월 20일이죠. 항공 자유화 조약을 탈퇴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회원국가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찰을 한다는 건데 빠꾸 없죠. 네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탈퇴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작년에 또 뭘 탈퇴했냐? 러시아가 자꾸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축하는 거죠. 군축 조약에서 중거리 핵 전력 쪽에서 공식 탈퇴했어요. 탈퇴한 게 너무 많아 럼프 형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탈퇴했어요. 게다가 이 탈퇴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이게 나왔죠.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하겠다. 뭐 한국이나 일본도 대상이다. 이런 게 나오고 요거만 탈퇴했냐? 경제도 많이 탈퇴했죠.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약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요렇게 태평양을 둘레 둔 나라들끼리 경제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 되면서 탈퇴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즘 신문 기사로 치면은 딱 이거죠. 제목 참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스틀리면은 그 돈줄을 끊어서 요즘에 유엔 기구들이 전부 다 오들오들 떨고 있다. 여기 2020년 4월이죠. 줄줄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탈퇴를 한 거죠. 한마디로 탈퇴하는 걸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의 대부분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결국 뜻이 이거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빠꾸 없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G2라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G2냐 이거죠. 이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메리칸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데 G2로 자꾸 올라오니까 이거를 숫자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뭘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이거를 G2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거를 바꾸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 와중에 사실은 펼쳐지고 있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조금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환율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자꾸 미국이 막 뭐라 그러니까 위안화를 조금씩 절하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통화를 약세로 만들고 있어. 약세로 만들면 우리가 흔히 수출에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뭐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화를 슬슬슬슬 약세시키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사실은 2019년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중국 같은데 통화를 조작한다. 환율을 조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달러를 해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거다. 사실은 작년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빠꾸 없이 지정을 했었는데 중국이 우리가 안 그럴게 그러니까 해제했었거든요. 2020년 1월에 한 번만 봐준다. 조작하지 말아라고 딱 한 번 봐줬는데 이번에 홍콩이고 뭐고 서로 들이박치기라니까 그딴 거 없죠. 이제는 뭐 빠꾸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뭐 우리를 뭐 경제 불락으로 만들라겠다는데 보라는 듯이 평가절하를 했는데 1달러에 7위안이라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면은 위안이 1달러에 7위안으로 못 갔거든요. 미국이 뭐라 그러기 때문에 갈 것 같으면은 조정을 하고 갈 것 같으면 조정을 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이걸 넘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론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다. 시장의 반응돼도 보통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아래로 내렸는데 위안화의 강세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항상이 위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갈 걸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의 입장을 보면은 저게 저렇게 가니까 요즘에 원달러 보시면 알겠지만은 1200원에서 안 내려오죠. 여기서 이게 내려와서 워낙 강세가 됐다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박스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1230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알죠. 당연히 우리 뭐 경제부총리님은 원화가 지금 저렇게 약한 거는 위안화하고 동조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확대 적절하지 않다. 계속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는 이미 한 5년, 한 8년 그 정도 전부터 위안화하고 굉장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요게 파란 게 위안화하고 회색이 원달러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위안화가 위로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환율 약세 압력에 될 수 있는데 저렇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지금 저것 때문일 수도 있고 외국이 나오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은 일단 중국에서 썰물 빠지듯이 쭉 일단 나오는 중이고 자 그런데 2020년 4월에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강한 달러도 전반적으로는 매우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약한 달러 중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약한 위안화라 그러니까 저걸 때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환율로 약세를 만들어서 우리의 부를 가져가지 마라 그랬는데 갑자기 강한 달러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라고 환율 전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 5분만 듣고 본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환율 전쟁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아요. 저 이걸 보면서 얘네가 역사책을 그대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레이건 형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의 마가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그때도 G2 시대였는데 이때 이거 중국 아닙니다. 소련이죠. 소련. 미국과 소련의 G2 시대였는데 이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 G2를 어떻게 날렸어요? 그 유명한 군비 경쟁을 해서 미국이 돈 쓴다 그러니까 소련이 나도 쓴다 하고 이렇게 쓰다가 갔죠.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됐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별거에 다 썼어요. 진짜 아유라 그러면 안 되지만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우주 왕복선 경쟁하고 이거 하나 쏘는 게 얼만데 서로 뭐 수춘이 푸코 하라던 둥 뭐라는 둥 뭐 사람을 달에다가 실른다는 둥 뭐 했다는 게 그때 이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미국 경제가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 대외적으로는 소련하고 저렇게 싸우는 상황이었지만 대내적으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거든요. 요때 오일 쇼크가 옵니다. 오일 쇼크가 와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아요. 왜냐면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경제도 안 좋은데 하필 밖에는 소련도 있어. 그러니까 요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G2 냉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나 1980년대에서 90년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와 불경기가 같이 왔어요. 외우 내환이 같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 일단 대내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정책을 잠깐 감세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써라. 우리가 세금을 깎아줄게. 감세를 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이분 돌아가셨죠. 얼마 안 돼 돌아가셨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는 폴 볼커 의장을 선임하면서 어떤 현상을 벌리냐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요.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러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 파란 게 달러인데요. 달러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고 금리를 쫙 올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미국이 금리를 쫙 올리니까 달러가 강해져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미국으로 전 세계 돈이 다 들어와요. 왜냐면 금리를 많이 주잖아. 우리나라 예금금리 1%인데 미국엔 예를 들면 5%를 줘. 아니면 3%를 주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다 몰리죠. 미국의 자금이 막 집중되고 절세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많아졌는데 게다가 달러가 강해서 수입 물품이 싸져요.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돼.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미국으로 달러가 강해지니까 수입 물건이 싸지고 사람들이 돈도 많아지니까 소비도 증가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으면 날라갔죠.
왜냐면 야 이거 잠깐만, 이게 강한 달러면 수입은 잘 되는데 수출이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왜 이렇게 싸냐, 어이 그 좋구나 하고 수입을 무진장하니까 경상수지가 날아가죠. 게다가 아까 소련하고 싸운다고 막 돈 막 갖다 붓고 뭐 우주로 쏘고 뭐 군수 뭐에다 갖다 투자하고 핵무기 만들고 하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날아가서 적자가 우리 교과서에서 본 쌍둥이 적자가 미친 듯이 납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있는 어떤 돈을 끌어다가 미래를 버리고 지금을 사는 거죠. 저 엄청난 적자에도 버티는 거지. 이게 당시 미국의 재정 적자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저러다가 나라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여기 많이 나왔어요. 야 니들 이렇게 빚을 져서 어떡할래? 이 빚으로 흥청망청 쓰니까 요때는 좋고, 얘가 빚을 쓰고 이렇게 흥청망청 하니까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저 멀리 있던 소련도 에라이씨 하고 같이 가다가 죽었죠. 같이 가다가 죽었어. 야, 씨, 미국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왜 이게 가능했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 형도 똑같이 돈을 엄청나게 써서, 이거 보시면 요때로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딨냐? 여기가 아닙니다. 이게 2019년까지밖에 없어 그래요.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야, 이때에도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왜 사람들이 안 거지. 저 때를 경험해보니까 안 죽네? 라는 걸 알고 보니까 지금 1조 달러를 넘었죠. 재정 적자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은 미국 의회 예산국이 이미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뭐라 그러냐면은 정부 재정은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경로로 나오고 있다. 이자 비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빚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요 파란 게 한마디로 이렇게 쭉 이자만 내다가 나라가 요 꼴로 갈 겁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 때 경험을 해봤어요. 미국은 뭐를 경험을 해봤냐? 야, 재정 적자가 저렇게 커지고 나라가 쌍둥이 적자가 되면은 망할 줄 알았는데, 야, 의외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러시아가 죽은 다음에 미국이 뭐 파악스 아메리카나 그러죠. 미국의 G1 시대를 거의 지금까지 20년 30년간 호황을 이끌어오면서 깨달았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론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얘들아, 야, 괜찮아. 저 엄청난 적자는 찍으면 되더라. 뭐 이런 개털 같은 소리를 하면서 야, 돈 지금 해결이 되더라. 이게 무슨 개털 같은 생각인가 했는데 사실은 지난 30년을 보면은 야, 그러네. 됐네. 러시아는 안 되죠. 러시아는 빚을 지면은 루블이잖아. 그게 달러가 아니잖아. 다른 외국에서 달러를 달라 그러지 루블을 달라고 안 하니까 외환 위기가 와요. 저딴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하면은 외환 위기가 납니다. 달러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잖아요. 원화 가치가 날라가고. 근데 저 나라는 자기들이 찍는 게 달러야.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막 찍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통화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난 30년간 보니까 되네?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돼요. 되더라고. 윤종기를 돌려서 돈을 찍으니까 이거 해결이 됐어요. 그게 요즘에 나오는 현대화폐 이론이. 적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윤종기를 돌려서 1조 달러 이렇게 써서 주면 되더라. 뭐 이런 이미 적자의 시대야. 형 이미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이미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 하여튼 요즘 얘기고. 자, 그럼 소련 입장에서는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됐죠. 이게 소련의 GDP인데요. 가다가 결국엔 여기서 1988년을 기점으로 가십니다. 당연히 안 됐죠. 왜냐면은 저 나라는 저 돈을 알고 보니까 같이 버는 거에 쓴 게 아니었죠. 소련은 이만큼 벌고 미국은 이만큼 버니까 나도 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었죠. 얘네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감수한 이만한 돈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따라 하면은 망했던 거죠. 나중에 역사를 지나가서 보면 이렇게 찍어내고 있었으니까 저 무역적자, 재정적자를 다 가지고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알아서 사실은 이런 통화를 기축통화라 그러잖아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통화를 찍으면 되니까 저렇게 통화를 많이 찍으면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질 것 같았는데 지난 역사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되네. 그러니까 통화를 찍어도 되겠다. 뭐 이런 MMT론이 등장하고 중국 정부도 어떻게든 자기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방장 사기맵이죠. 방장은 무한으로 하고 자기는 유한으로 하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무한을 하겠다. 야, 우리도 윤종기 있어. 우리 위안화도 무한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중국은. 왜냐면은 아래 보면은 거대한 실물 경제권, 이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인구가 많고 이 중화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대한 실물 경제권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죠. 최상위의 국가 신용도, 금융시장의 투명성. 뭐 지금 홍콩도 날리는 판에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정부는 자 1위안을 뭐 2위안으로 바꿉니다. 이럴 수 있다는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사실 못 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방장 무한맵, 빨강 사기맵, 무한맵에서 싸우던 분은 이렇게 쓰러지셨죠.
결국에 1991년에 야 이 치사한 것들아 나 자원 다 팠는데 쟤네는 무한이었죠. 알고 보니까 그때서야 미네랄을 클릭해보니까 한 덩이에 5만 이렇게 써있던 거죠. 세상에 이런 개사기가 어딨냐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일찍 깨닫고 아껴 썼어야 되는데 나중에 찍어봤어요. 이상하게 저 미네랄은 안 떨어지냐고 눌러보니까 5만짜리였기 때문에 그냥 쓰러졌고, 저게 쟤네가 이제 쓰러질 기미가 보이니까 사실은 저 무한 대 유한의 싸움에서 그때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들이 엄청 꿀 빨았죠. 일본을 팔아서 미국을 산다. 일본의 뭐 가장 최고 호황기 G2에 가까울 정도로 호황기를 둘 다 열심히 누리고 있다가 옛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이 야 저 유한 맵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휴 끝났다 하고 여기서 옛날에 보여드렸던 이거를 내려쳐서 저 나라들이 골로 가는 게 요때죠. 사실은 저런 엄청난 배팅을 그럼 해서 미국이 뭐를 얻었냐? 무한 맵을 찍고 엄청난 양쪽 격자를 봐서 당연히 이걸 얻었죠. 그 뒤로 1990년 소련이 간 다음에 2020년까지 사실상 지금 중국이 이렇게 떠오르기 전까지 팍스 아메리카나 G1의 시대를 사실상 구가하면서 야 30년간 1등 한 거 치고는 뭐 그 정도 배팅액은 뭐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뭐 쓰면 됐지, 30년간 해먹었는데 1등을 했는데 충분히 배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배팅이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미국에서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시 왔어요. 30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되고 여기 재선돼야 되는데 눈에 거슬리는데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똑같은 게 왔습니다. 똑같은 게 오니까 이제 반복을 해야겠죠. 도돌이표를 한번 하자면은 당연히 친미 경제블록, 옛날에 어디서 많이 봤던 EPN, 30년 전에 봤던 경제블록 얘기가 나오고 있고 30년 전에 봤던 무역 자유화를 거꾸로 뒤집는 WTO 탈퇴론, 당연히 탈퇴하겠죠. 저렇게 가려면은. 그리고 지금 와서 옛날하고 같이 되돌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미중이 뭐 냉전인지 뭔지 열심히 싸우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쇼크와 저물가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요. 옛날에 30년 전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지니까 일단 이거를 뒤에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 미국이 하는 게 소비가 무너지면 끝장이니까 돈을 막 찍고 있죠. 포켓에 돈 꼽아라고 돈을 찍고 있고, 돈을 찍으니까 통화가 약해져야 되는데 미국에 일단 수요가 강해져야 되고 아까 전에 봤듯이 경기가 살아야 되고 수요가 올라가야 되니까 강한 달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단 내수를 살리고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뭐 이게 올 텐데, 아니 수출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경상주의 재정축제 돈을 그렇게 지금 갖다 뿌리고 수출이 잘 될 리가 없고 달러 강하면은 수입 많이 될 텐데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얘네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는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적자쯤이야 뭐 찍으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다시 미국 지원의 시대를 다시 한 50년쯤 하고 싶다라는 건데, 저건 미국의 입장이고, 야 우리의 입장으로는 자 트럼프 형으로 뭐라 그러냐, 얘는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위대함으로의 전환, 트랜지션 투 그레이트니스. 내년은 이거 물론 코로나에서 회복해서 다시 위대해진다는 거긴 한데 아메리카 그레이트하게 위대함으로의 전환을 계획을 한다. S&P 3000 금방 넘어갔죠. 게다가 중국도 옆 나라들한테 다시 주먹을 올리고 있죠. 일본한테 주먹을 올렸다는 건데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쪽은 방향 확실하죠. 줄다리기고 뭐고 없이 확실한 분이니까, 이쪽은 얼라이를 맺은 분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었겠죠 당연히.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세계로 확산한 것이 사실이다. 못 뻔합니다.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손을 올렸다는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야 근데 그건 좀 미국이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돈을 그렇게 찍으면은 아무리 디플레이션이라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라도 야 이거 화폐 가치에 하라 이게 물론 통화 승수가 있어요. 화폐 가치는 많이 찍는 것보다 통화 승수가 더 중요한데 통화 승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잘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한번 왕창 그 빚을 지던 뭐를 지던 지금 한번 해먹겠다는 건데, 패드의 총 자산이 딱 3, 4월 두 달 동안에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더블로 늘었거든요. 세상에 지금까지 10년에 걸쳐 늘린 거를 두 달 만에 늘렸어요. 8조로 늘려서 지금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패드의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안 올 거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지금 화폐 가치의 하락 걱정도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 게다가 우리나라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기준금리 0.5% 갔죠. 인하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역시 인하했습니다. 0.75에서 0.5%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서 0.5% 내렸고, 지금 뭐 우리나라 금리는 여기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보시면은 리만 때거든요. 한 번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한 번 내리면은 그 전고점을 제가 한 20년 동안 회복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거 얼마냐, 1.5, 1.7 정도 됐죠. 이 위로 금리가 올라가기는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계속적인 저금리 시대, 심지어 제로금리 시대로 사실상 들어가는 거고, 이주열 총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 금리를 내리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차 추경, 우리나라 돈을 더 쓰는 거 국고채 발행하는데 필요시 적극 매입하겠다.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적극 매입하겠다 이런 표현이 예전에 잘 없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하겠다는 게 양쪽 하나잖아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미국 연준이 매입하는 게 QE인데 지금 우리나라 추경으로 국고채가 추경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규모로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수십조 규모로 할 거니까 채권이 나오면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겠다. 왜냐? 금리가 오르면 안 되니까. 여기 나오죠.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사겠다. 이거 우리도 QE네? 한국은행에 돈이 어딨어요? 뭘 어딨긴 여기는 원화를 찍어내는 데잖아. 그러면은 우리도 운전기를 돌려서 찍어서 하나? 뭐 한국은행 대차대조표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이 하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시대에 돌입했죠. 우리도 돌입했어요.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돌입했어요. 거의 0.5%면 거의 제로금리고 저 말은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예전에 우리가 걱정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3년 레포트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경기 침체의 원인 이런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2013년에 일본과 한국은 한 15년, 20년 차이 나니까 20년을 당겨보면은 일본이 경제성장이 한 칼 맞고 이때가 그때죠. 한 칼 맞을 때. 아까 그 도끼를 맞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갔는데 한국도 경제성장률을 뒤로 당겨보면은 비슷하게 내려가더라. 2020년, 2000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레포트가 이미 201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는데 맞았죠 사실은. 지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려보면 여기 2020이잖아. 여기는 아래 안 썼지만 여기 2020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정확하게 왔죠 사실은. 올해 0% 성장 예정이에요. 마이너스 0.2%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2020년에 정확하게 왔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미국이 부동산 버블이 뻥하고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뻥하고 터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8년에 일본이 1990년 초반에 날아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뻥하고 터지면서 20년을 골로 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리만도 망해요. 미국도 부동산이 골로 가고 요게 올 것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날아갑니다. 유럽 부동산도 휘청휘청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2010년대에 오면서 역시 일본의 예를 봤죠. 이거 저성장, 디플레이션, 부동산 날아가고 주식 날아가고 엄청난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걸 봤기 때문에 얘네가 이걸 해결하고자 나왔던 게 뭐예요? 그렇죠. 일본을 보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 나라를 보니까 20년을 골로 가더라. 세상에 뭐 일본의 뭐 도쿄 부동산을 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갈 것 같으니까 아래에서 돈의 탑으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돈을 찍는다는데 세상에 돈으로 표시되는 건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방비하는 요렇게 간 건데 방비하는 이걸로 양쪽하는 우리나라가 좀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일본의 니케이의 차트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고 여기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해요. 2001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약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해서 조금 올라가는데 리만이죠. 리만 때 내려갔다가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야, 우리 양적 완화로도 안 되나봐. 야, 남들은 되던데. 우리 요거 올린 다음에 다시 가서, 야, 우리 일본 안 되나보다. 이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아깝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와요. 여기 10년 해봤더니 여기도 양적 완화가 사실 있긴 했어요. 안 되더라. 잃어버린 30년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베란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야 니네가 하는 걸 보니까 안 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어? 너무 약하게 했던 거야. 약하게. 그게 무슨 소리냐? 봐봐. 그 당시에 하긴 했는데 너무 완만한 자산 성장이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돼? 2013년에 아베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폭발적으로 늘려야 된다. 전례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얼마를 늘렸냐? 좀 미쳤나 싶어요. 일본 은행의 총 자산이 믿거나 말거나 작년까지 미국 연준보다 많이 늘렸어요. 유럽과 미국보다 얘네가 많이 샀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6,400조를 늘려놨어. 그때 아까 전에 봤지만 연준이 4조래매 한 5,000조 되는 거잖아요. 얘네보다 한 30% 요즘엔 아닙니다. 연준이 갑자기 일본을 보더니 아니 전애들이 우리를 능가했구만 그러더니 코로나가 온 다음에 이걸 8조로 늘렸습니다. 지금 뭐 1경원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요 코로나 전만 해도 일본 1등이었어요. 이거 누가 더 많이 늘리냐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연간 일본 GDP 규모를 넘었어요. 이미 양적 완화한 크기가 너무 약하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 좀 덜 미쳤다. 야, 그동안은 이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성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미래고 나발이고, 지금 이거 올려야 되는데, 지금 나 재선해야 되고, 해보니까 되더라고. 왜 돼? 옛날에 해보니까, 이거 되더라. 야, 딱 보니까 저러면은 뭐 물가 날라가고, 뭐 화폐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거 다다다다다다다 찍으니까 해결이 되더라. 봤잖아, 얘들아. 뭐 MMT도 나오고 하는 마당에, 자, 통화 승수 약하니까 인플레이션 안 생기고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 형이 갑자기 2010년도에, 여기서부터
미친듯이 찍어요. 세상에 저 나라가 미쳤어요! 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찍더니 주가가 올라가요. 많이 했던 게 21,000이 갔어. 아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본에서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죠. 사장님이 미치건 말건 간에 뭐 20년 뒤 30년 뒤는 잘 모르겠고 뭐 훌륭한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뭐 일본이 뭐 살아난다 어떻게 됐건 살아나고 죽건 간에 잃어버린 30년 소리 듣던 게 끊었잖아요. 잃어버린 40년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여기가 20년이고요. 1990년에서 2010년 여기가 20년이고 요거 올 때까지만 해도 30년 소리가 나왔는데 4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걸 올리니까 40년은 못 들었어요. 40년은 없고 30년까지밖에 못 들은 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저런 미친 속도로 올리니까 일본도 뭐 지금 이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건데 자 우리나라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보니까 쟤네들만 너무 물론 일본 엔화도 사실상 기축통화죠. 자 꿀을 빨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거 올리고 이거 재정 지출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재정 지출 늘린다 그러죠. 옛날에 40% 마지노선이다 그랬는데 깼잖아요. 마지노선 없이 지금 적극적으로 재정을 하겠다라고 우리나라 정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정을 하면은 당연히 이걸 누가 받아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 주열이 형님이 걱정하지마 don't worry baby 그러더니 뭘 걱정하지마 내가 사줄게.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쏘세요! 이걸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잠깐, 우리도 되는 건가? 되면 감사합니다. 정말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도 돼서 저기처럼 우리 주가지수 지금 2000인데요. 지금 일본 4000 갔잖아. 2배 갔잖아요. 아까 전 니케이 봤죠. 자 우리도 400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우리도 한국인이지.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60층에 있는데 80층. 잠깐만. 100층이죠. 100층. 100층 감사합니다. 자 그거 말고도 최근에 들어가게 몇 개 더 있는데 요거 싸죠. 뭐 얼마나 매입할지 모르겠지만 저 일본처럼 미친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지. 저기는 기축통화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잘못되면은 얘네 꼴을 날 수 있어요. 당장 무한맵에 싸우는지 모르고 같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신 분 있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1992년도에 이 집 문 닫았어요. 쟤네는 찍는 걸 모르고 야 치사한 놈들아 보니까 윤종기 돌려 돈 찍는데 여기는 충실하게 벌어서 그거 하다가 갔어요. 여기 문 닫고 집 흩어졌습니다. 안방 뜯겨져 나가고 그 옆문 뜯겨져 나가고 갖고 있던 거 다 이렇게 뜯겨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뜯기지 않고 요 위에 같이 가는 형태로 이렇게 좀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부도 이거 민감하겠죠. 환율에 민감하겠죠. 저러다가 외환위기도 잘못하면 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외환위기가 없어요. 미국은. 왜냐면은 재정위기 뭐 무역 그런 위기는 있어도 외환위기는 없어요. 자기네 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원화의 변동성 확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겠지만. 자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자 4천 가기를 미래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4천 가기를 물론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풀어라 이제 됐지 않냐 그만하면 됐고 오픈 더 게이트 하랬더니 사일런트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큰 경제 정책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우리도 같이 올라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과